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아유 또 살쪘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니 하고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 목소리. 누군가에게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거봐, 너 같은 사람한테 누가 도와주겠어 하고 비웃는 그 목소리. 자식이 짜증을 낼 때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의 말투를 떠올려 보세요. 차갑고 단호하고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이지 않나요? 마치 오래된 판사가 법정에서 죄목을 읽어내려가듯 당신의 모든 행동에 점수를 매기고 흠을 잡고 죄책감을 부여하는 그 목소리. 그것은 사실 당신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윤근,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결코 아닌 이런 내면의 존재들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내면의 비판자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목소리를 잠재우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 차가운 목소리의 정체를 함께 밝혀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로 바꿔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고 자신의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타고난 기질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융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외부에서 들어와 내면에 자리 잡은 다양한 목소리들의 집합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했던 말, 학교 선생님이 했던 평가, 친척들이 무심코 던진 농담, 사회가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었던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중년 여성들은 이런 내면의 비판자를 유난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듣고 자라지 않으셨나요? 100점을 맞아도 아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라는 말을 들었고, 잘하는 것보다는 여자애가 왜 그러니? 그래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라는 말을 더 자주 들었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해야지, 아이는 엄마 하기 나름이야 라는 말로 끊임없이 평가받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줌마가 뭘 그렇게,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외부의 목소리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 그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윤근 이런 과정을 두고 우리가 외부의 목소리를 내면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화된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윤근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니무스는 본래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의지와 결단력, 논리와 통찰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힘입니다.
건강하게 발달한 아니무스는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이 내면의 남성성이 건강하게 발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는 조용해야 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여자는 참고 살아야지. 라는 메시지 속에서 자란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논리와 결단력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발달하지 못한 아니무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뚤어진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 건강하게 발휘되어야 할 그 단호함과 판단력이 방향을 잃고 안으로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재판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잠자리에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의 정체입니다. 그 목소리는 절대로 당신 편이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주려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달하지 못한 채 안으로 굽어버린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는 슬픈 모습입니다. 이 목소리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목소리가 절대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런 말을 좀 더 조심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니? 라고 통째로 부정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으니 내일은 10분이라도 걸어볼까?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의지박약이야, 평생 그 모양일 거야 라고 인격을 통째로 깎아내립니다. 진짜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내면의 지혜는 구체적이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비판자는 언제나 추상적이고 가혹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목소리가 절대화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결코, 평생, 아무도 같은 말들을 자주 씁니다. 한 번의 실수를 너는 항상 그래 라고 말하고 한 번의 거절을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일반화합니다. 사실 인생에는 항상도 결코도 없습니다. 그저 한 번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비판자는 한 번을 영혼으로 부풀려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려서 말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남들이 알면 비웃을 거야. 체면이 뭐가 되니 같은 말들.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 대부분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남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의 비판자는 이 익명의 남들을 동원해서 마치 온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목소리가 우리를 가장 약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직후에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내면의 비판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편이라면 약한 순간에 더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 줄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그 목소리를 나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여겼고
그 말 때문에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의 인격, 그것도 발달하지 못해서 비뚤어진 에너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융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내면의 어떤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비판자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는 결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내 안에 비판자가 말하고 있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비판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목소리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억누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억누르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얻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일단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목소리가 시작됐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붙이냐고요? 이름이 없는 것은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한 나의 생각으로 남아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은 우리와 분리된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소리를 재판관 영감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엄한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그저 꼰대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또 그 영감님이 오셨네 하고 가볍게 받아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그 목소리의 말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빙빙 도는 생각은 거대한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종이에 적어보면 그 빈약함과 불합리함이 드러납니다. 너는 평생 이 모양으로 살 거야 라는 말을 글로 적어놓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평생이라는 시간을 누가 미리 알 수 있나요? 글로 적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신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그 목소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윤근, 우리 내면의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비판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나요? 무엇을 원하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다 보면 놀라운 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비판자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외부의 비난을 막아보려는 어설픈 방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식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 비판자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게 친절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고마워. 나를 지키려고 그동안 애써줘서. 하지만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 너는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내면의 존재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말을 걸어줄 때 반응합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미움받기만 했던 그 비판자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윤기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의식 밖으로 밀어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분노, 욕망, 이기심, 질투, 야망 같은 감정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여성들은 이런 감정들을 여자답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평생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억누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 남아있다가 결국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지 못한 야망은 너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비웃음이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욕망은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죄책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비판자를 다루는 더 깊은 차원의 작업은 우리가 평생 외면해왔던 우리 자신의 감정들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것, 욕망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기적으로 자신을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야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이런 감정들을 의식의 빛 속으로 데려올 때 그림자에 묻혀있던 에너지가 비판자의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작업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융 자신도 이런 내면 작업을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깊고도 신성한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이라는 시기는 윤기 보기에 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찾아오는 우울이나 공허감, 정체성의 혼란은 사실병이나 결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짜 자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 온 내면의 비판자와의 화해일 수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판자를 죽이거나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손님처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일상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이 비판이라면 마음속으로 잠시 멈춰서 그 생각을 의심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안의 비판자의 목소리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말을 한번 넣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가 거울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줄 건가요?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오늘도 일어나줘서 고마워. 어제 많이 애썼지. 오늘도 너의 속도로 가면 돼. 식사를 할 때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앞에 두고 아유, 이거 먹으면 또 살찐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 목소리에게 정중히 인사하세요. 안녕, 또 왔구나. 오늘은 좀 쉬렴. 그리고 음식의 색깔과 향과 맛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음식은 죄가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돌아온 후에 내면의 비판자가 그 대화를 다시 끄집어내서 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순간에 가진 정보와 에너지와 감정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살아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더욱더 비판자의 목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날의 실수와 후회와 자책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불 속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냈구나.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쉴 시간이야. 5살 아이를 재우듯이 자기 자신을 재워주세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위로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늘 밤 처음으로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비판의 목소리에 물들어 살아온 사람이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 짠 음식만 먹어온 사람이 갑자기 입맛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판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아,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다시 비판자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비판자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이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정중히 차 한 잔을 대접한 후에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온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똑같은 내면의 비판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같은 목소리에 시달리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판자와 화해하고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당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친절을 한 방울 더하는 것입니다. 윤기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세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림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하는 빛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도 내면의 비판자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서든 식사하기 전이든 잠들기 전이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해주겠다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괜찮아 라는 한마디, 사랑해 라는 한마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간지러울 것입니다.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평생을 메마른 채로 살아온 마음에 처음으로 내리는 단비입니다. 당신은 비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서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함도 흠도 약함도 다 안고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이제부터는 함께 가자고,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 작은 약속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